짠, 짠.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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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 와. 이렇게 지금 박스 쳤지? 자, 여기가 뭐다? 금속.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거의 대부분, 꽤 많이 이제 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빡친 거를,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 얘를 뭐라 부른다? 비금속. 그래서 여기가 비금속. 그러면은, 자, 여기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텔루늄, 폴로늄, 여기가 이제 중금속에 해당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상으로는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금속, 중금속, 비금속. 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거야. 크게 세 가지로 금속, 중금속, 비금속 세 가지 구분하는데, 나중에 결합을 할 때는 있잖아. 결합은 금속, 비금속으로 구분할 거야. 금속, 비금속. 이때, 자, 요 중금속은 있잖아. 자, 나중에 그 우리가 결합에서는, 그러니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같은 화학 결합에서는, 자, 대부분이 비금속에 포함이 된다. 맞지? 일단 위치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스칸디움 있죠? 스칸디움. 요렇게 해서, 자, 쭉, 그래서 요렇게 있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 포함해서, 자, 요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3족부터 시작해서 12족에 해당하는 원소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얘기해. 자, 대부분이 이제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전이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 원소를 크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조심할 거. 자, 수소는 좌측에 이제 금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 수소는 뭐다? 비금속이다. 자,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프란슘은 금속이지. 그래서 얘는 일족이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니야. 일족이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니다. 요거, 자, 반드시, 자, 기억해둬야 돼. 요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이제 중금속까지 포함시키지만, 자, 중금속은 몇 개 안 되잖아. 그래서 크게 원소들을 구분할 때는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분을 해. 자, 금속과 비금속. 그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위치에서 내가 주기율표를 바라봤을 때는 금속은 어딜까? 좌측에 있고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자, 하지만 이때는 수소는 어떻게 한다? 빼고 시작하자. 좌측에 있다고 수소가 금속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수소는 비금속이죠. 자, 비금속은요, 자, 우측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금속, 비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속, 비금속 할 때 얘를 구분할 때 가장 큰 기준,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는 원소야. 근데 이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양이온이 되는 걸 뭐라 하냐면은 금속성이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겠지. 금속성이 누가 더 커? 이 얘기는 뭐야? 양이온이 누가 더 잘 돼? 2학기 때 우리 산화원원 배울 거야. 산화원원. 그때 금속의 반응성.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는 것이 금속성이 큰 거고, 그 금속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누가 더 커? 양이온이 누가 더 잘 돼?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속은 안정한 전자 배치, 즉 18쪽의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게 바로 금속. 그럼 비금속은 뭐냐? 정확한 뜻은, 비금속의 뜻은 금속이 아닌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양이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이온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음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 비금속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비금속성이 누가 더 커? 음이온이 누가 더 잘 돼? 이 얘기지. 근데 양이온이 안 되는 거는 음이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온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자, 이거는 뭘까? 바로 18쪽 비활성 기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양이온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비금속에 포함이 돼. 그래서 18쪽은 비금속이지만 왜 양이온 안 돼? 근데 얘는 음이온도 안 되거든. 자, 비금속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8쪽은 비금속이긴 하지만 비금속성은 없어요. 알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다음 금속하고 비금속을 우리가 이제 호돈소 상태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금속은 자유전자라는 것이 존재. 자유전자. 하지만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고 없고요.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데 금속은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하지만 비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전기가 뭘까? 얘들아. 전기. 아니. 다시. 정확한 뜻. 자, 전기가 뭘까? 전기라는 뜻은 전하라는 뜻이에요. 전하. 즉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통틀어서 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 또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 전기가 흐르네. 전기 전도성. 그 뭐야? 전하가 이동하네. 그래서 금속에서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알죠? 근데 비금속에서는 이러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비금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지도 않고요. 뭐 원자핵도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단 예외라는 것이 꼭 존재하죠.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 갖는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없는데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들이 공유 결합할 때 전자가 한 개씩 남아. 체외각 전자가 한 개씩 남아. 이 한 개씩 남는 체외각 전자가 자유전자처럼 움직여. 그래서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택이에요. 광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불빛에 갖다 댔을 때 금속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그 불빛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 그러면 자유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많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에너지 많아지니까 얘는 어떻게 들뜬 거란 말이야. 들뜬단 말이야. 그럼 들뜨게 되면 얘는 어느 순간에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방출하기 때문에 이 방출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광택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백색의 광택을 띠게 되는 거야. 은백색, 우리 은색 있지? 그 색을 띠고. 자, 비금속은 광택은 없어. 반짝이는데요? 빛나는데요? 그건 반사. 그러니까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한 건 없다는 거야. 반사. 알지?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바로 이런 성질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반응성.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자,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산화원에서 다 배우겠지만 염산, 황산, 이런 질산 이런 것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온다면 비금속은 산과 반응하지 않아. 대신 염기와 반응하는 거야. 자, 염기와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NaOH,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이런 염기와 반응해서 나오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때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결합이야, 결합. 네.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양이온, 음이온,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으니까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 주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결합한다면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럼 둘 다 전자를 받으려고 하잖아. 주는 놈이 없지. 그치?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하나 부족해. 우리가 자,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한 개 부족하니까 한 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 부족해, 나 하나 부족해? 그럼 내가 너 거 뺏을 수 없거든.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씩 부족하니까 우리 한 개씩 내놓고 한 쌍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개 내놓고 두 개 쓰는 거지. 상대방도 한 개 내놓고 같이 두 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야.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금속만 있으면은 얘는 뭐다? 금속 결합.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원소에서 금속, 비금속의 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결합이에요? HC. 무슨 결합이야? 그치?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야. 무슨 결합이야?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죠. 그치? 무슨 결합이야? 이온. 그치?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이야? 그치? 이온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이에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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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공유 결합이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야.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거야. 무슨 결합이야? M에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금속, 비금속 구분할 때 있잖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러면은 여기가 금속이야. 그러면 얘만 아는 거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금속 뭐가 있어? 철, 구리, 아이언, 니켈, 크로뮴, 납, 순, 그치? 망가니즈, 코발트, 니켈, 막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망간이잖아. 금속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인 거야. 이온 결합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구분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원소에서 금속, 비금속 할 때, 자, 중요한 거는 결합의 구분이다. 물론 이것 자체도 중요하긴 해. 근데 우리 뒤에 이제 화학결합 나오니까 화학결합 하기 위해서는 금속, 비금속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 BF3는 무슨 결합일까?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중금속이거든. 중금속은 결합으로 따질 때는 어디에 포함시킨다? 비금속. 그래서 SiO2도 공유 결합이야. 뒤에 그래서 우리 지각 부속 물질 할 때 이제 배울 거라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이유가 결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근데 꼭 금속, 비금속만 있는 건 아니잖아. 중금속이라는 것이 있어. 세미메탈. 세미메탈. 자, 중금속은 금속,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 거야.
자, 금속,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속의 성질을 갖는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의 성질을 갖는 비금속. 그래서 붕소, 규소, 저마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붕소, 규소, 저마늄.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면, 자 봐. 여러분들,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이제 R이라고 하죠. 저항.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야.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전도도가 낮아진대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의 세기가 커져요. 전기 전도도가 커져.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자, 전류라는 것은 실제로 뭐가 움직이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전류. 전자의 흐름이에요. 알죠? 그래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전자의 흐름이야, 전자의 흐름. 그러면 전자의 흐름은,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뭐냐? 그 도선을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럼 도선의 단면적이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저항이 커지려면 작아야 돼요. 그래서 도선의 단면적하고 반비례해요. 여기 S가 서피스에서 표면적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길수록 저항이 크니 짧을수록 저항이 크니? 길수록. 그래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 분의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바로 이제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올렸을 때, 자, 길이가 팽창하는 것과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팽창이 잘 될까? 온도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 의해서 길어질 수도 있고요. 부피가 커질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커요? 길이가 더 늘어나요. 그렇잖아. 전신주 사이의 도선, 전기선, 전선 보면 겨울철에 팽팽하지만 여름철에 축 늘어져 있어. 근데 여름철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이따만 것이 막 이렇게 커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것보다는 길이 팽창이 더 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얘 팽창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단 말이야. 자,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소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 다 앞으로 할 내용도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 자,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저항입니다. 자,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자, 요렇게 가다가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 그럼 여기는 저항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전류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초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가 이제 초전도체가 되고, 초전도 현상에 도달한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 임계 온도가 금속은 굉장히 극저온이야, 극저온. 극저온이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금속과 같은 도체는 이렇게 바뀐다. 금속. 하지만, 중금속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금속의 반대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중금속은 없다가 온도를 올려주면 전기 전도성이 생겨. 자, 금속은
자, 전기 전도성이 있다가 온도 올라가고 어떻게 되니? 전기 전도성 없어져. 어느 순간에 금속 아주 고온일 때는. 그러니까 반대지.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질,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생겨.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이용한다? 반도체에 이동한다. 우리는 요 반도체, 그래서 붕소, 규소, 요걸 가지고서 이제 반도체, 신소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할 거야. N형, P형. 알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래서 요 접합, 다이오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막 이런 것들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중금속이라는 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해됐니? 자, 이게 바로 중금속입니다. 이게 바로 중금속. 그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 원소를 크게 금속, 비금속 나누고, 그 다음에 중금속. 그러니까 중금속은 금속의 성질을 갖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좀 좋아. 왜? 결합으로 따질 때는 공유결합, 비금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하고 성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비금속에 조금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기율표를 찾아냈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이런 주기율표 있지?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까지 나오게 됐을 때 관여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있을 거야. 자, 4명을 기억하자. 자, 데벨 라이너, 뉴렌즈, 멘델레프, 모줄리.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해서 아마 처음에 나올 거야, 처음에. 우리 교재로 보면은, 여기 원소 중에서 앞쪽에 나올 건데, 자, 데벨라이너, 류렌즈, 멘델레프, 모줄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를, 모줄리를 기준으로, 모줄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모줄리 이후부터 뭐가 돼요? 현대 주기율표가 나오게 돼요. 현대 주기율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대 이전 주기율표잖아. 그러면 현대 주기율표와 이전 주기율표의 기준이 뭐냐?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모줄리부터 원자 번호 순으로 작성했다면 그 이전에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량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질량수 있지, 질량수. 질량수가 원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질량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순서하고, 그리고 나서 멘델레프,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한 사람은 멘델레프다. 자,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한 사람은 자, 멘델레프다. 데벨라이너, 세상 원소설, 자, 뉴렌즈, 옥타브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자 이름과 연결시켜서 자, 잘 정리하시고, 세상 원소설이야, 세상 원소설. 데벨라이너지. 데벨라이너. 자, 이 세상 원소설 할 때, 자, 썰입니다, 썰. 법칙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썰하고 규칙하고 법칙은 차이가 있다. 자, 법칙은 예외가 없어. 자, 규칙은 예외가 좀 있어. 썰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어. 알지? 자, 일단 세상 원소설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같은 족에 세 원소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떤 거? 같은 족이야. 주기가 아니야. 주기가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주기가 이제 막 언급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주기를 한 다음에 같은 주기 ABC야. 그리고 나서 ABC 사이에서 어떤 규칙적인 관계가 성립된데 이걸 세상 원소설이라고 한다. 아니,
같은 주기가 아니라 세상 원소수는 같은 족. 같은 뭐다? 족이다, 족.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의 세 원소. 3번에 리튬 있어. 11번에 나트륨 있고요. 19번에 칼륨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1족의 원소죠. 알칼리 금속. 그럼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자, 양성자수 비교해볼까? 원자 번호잖아요. 3개고요. 11개고요. 19개예요. 11개는 3 플러스 19를 2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같은 족의 세 원소가 있을 때 가운데 원소의 물리량. 자, 물리량이 뭐야? 측정값. 측정값. 알지? 측정값은 이거 양성자를 측정하는 거잖아. 측정값은 나머지 두 원소의 무슨 값이니? 중간값이다. 그래서 가운데 원소의 물리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무슨 값이다? 중간값을 갖더라. 자, 이것이 계속해서 성립되면 좋아요. 그쵸? 모든 경우에 성립되면 좋죠. 그런데 성립이 안 된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도를 한번 볼까? 리튬이 0.53이야. 뭐 그램 퍼 세제곱 센치. 그래서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금속이 뭐다? 리튬이야. 자, 칼륨은요. 0.93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램 퍼 세제곱 센치예요. 그 원칙적으로 따지면 요 세상 원소수에 의하면 나트륨 밀도는 이 둘의 중간값을 가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0.7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런데 얘는 얼마냐면 0.86 그램 퍼 세제곱 센치. 중간값이 아니네. 안 맞네. 그래서 썰이야.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 자,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규칙성을 찾아낸 거에 규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기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상 원소설 있고. 자, 다음이 이제 그 옥타브설이라는 것이 있어. 옥타브설. 뉴렌즈가 이걸 했을 때, 자, 이때는 18쪽이 발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야, 여러분들 18쪽의 원소는 어디에 존재해요? 18쪽의 원소는? 자, 우리 18쪽을 뭐라고 그래? 비활성 기체야. 그래, 그 18쪽 원소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그렇지, 공기야, 공기. 자, 공기에 있는 것이 바로 비활성 기체거든. 공기에 있는 게 비활성 기체. 근데 공기는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야.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는 그 공기 중에 굉장히 극소량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얘네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래서 이 옥타브설, 뉴렌즈가 이거 할 때는 18쪽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서 가잖아? 그러면 봐봐. 1쪽이잖아요? 1쪽이잖아요? 여기 18쪽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예요. 근데 18쪽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럼 1쪽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1쪽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족의 원소는 몇 번째마다 반복이 된다? 8번째마다 반복이 된다. 8번째마다 반복이 된다. 8번째마다 반복이 된다. 너희 모의고사 언제 보지? 28일? 중학교 거만 나올 거야. 중학교하고 앞쪽에 조금 나올 수 있다. 앞쪽에. 맞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국영수만 신경 써. 왜냐면 국영수는 어떤 난이도, 어떤 문제든 내가 늘 받아야 될 점수가 나와야 돼. 근데 과학이나 사회는 일단 많이 이제 까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면 맞는 거고, 까먹었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과학 점수는, 사회 점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알지? 내가 아는 거에서, 아는 거를 대신 중요한 거는 아는 거를 틀려서는 안 돼.
항상 그 생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틀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려가지고 틀리는 걸 줄여야 돼. 모든 공부는 그거야. 특히 과학은, 사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어. 알지? 근데 우리가 국영수는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 내가 받아야 될 점수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8번째 반복이야. 그러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요거를 우리가 한 옥타브라고 그래.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음계가 나오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도에서 도가 8번째야. 그래서 옥타브부터. 알겠지? 옥타브설. 자, 다음 3번째. 자, 맨델레프예요. 맨델레프. 자, 이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다. 러시아 과학자인데, 자, 이때 약 60여 종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60여 종의 원소를 가지고서 원자량 순서대로, 자, 이때 이제 이게 원자량, 원자분을 구분해줘야 된다.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한 사람이야. 누가? 맨델레프.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한 사람. 어떤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맨델레프인데, 자, 지금의 원소는 약 몇 종? 120여 종. 그럼 이때는 60여 종. 한 반 정도가 발견이 안 됐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발견된 원소를 갖다 붙일 거냐 순서대로 하는데, 그 당시 맨델레프는 어떻게 했냐? 미발견된 원소 자리를 남겨두고 자, 성질을 예측했답니다. 자, 미발견된 원소 자리를 남겨두고요. 맨델레프는 성질을 예측을 했어요. 자, 어떻게 예측했을까? 자, 봐봐. 우리가 그 13조 붕소,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번이고, 1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 31번에 저마늄이 있어, 저마늄. 근데 이 저마늄은 맨델레프 자리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된 상태였단 말이야. 이거 우리 교재에 있을걸? 이거 교재에서 내가 가져온 걸 텐데? 아니, 교재 앞에 주기율표에서, 그거 결합이잖아. 주기율표에서 처음에. 없나? 아, 없구나. 그냥 봐. 아, 너 다른 데 가졌구나. 자, 그래서 있잖아. 원래는 저마늄이란 원소가 와야 돼. 근데 이건 1886년도에 발견된 거야. 근데 맨델레프는 1871년도니까 15년 전에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요 자리가 비어있겠지. 자, 이 비어있는 자리를 에카 실리콘이라고 그래. 우리가 저마늄을 게르마늄 또는 이제 알지? 에서 이거 뭐야? 에카 실리콘이 아니라 에카 저마늄이야. 오타 났다 이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어디서 이거 오타 난 거야? 실리콘은 SI군 규소로 32번 규소. 알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 하죠. 저마늄.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성질을 예측한 거야. 예측을 했어. 실리콘이나 저마늄이나. 자, 원자량 70이 정도 될 거다. 밀도 한 5.5 정도 나올 거다. 녹는 점 굉장히 높을 거다. 산화물, 산소 결합부 화합물이 이렇게 될 거다. 염화물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멘델레프가 예상한 거고. 이제 실제로 발견된 저마늄을 값을 봐봐. 원자량. 뭐야? 거의 비슷하지, 같지? 밀도도 5.5, 5.3 이상. 그치? 거의 90% 이상 맞지? 자, 958도로 높아요. 산화물과 염화물의 화학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미발견된 원소 자료를 남겨두고 성질을 예측했는데 이것이 90% 이상이 맞더라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성질을 정확하게 예측했을까? 바로 주기율이라는 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성에 맞춰서 값을 예측하고, 자, 어떤 반응하면 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규칙적인 결합 형태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멘델레프를 그렇게 높게 보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멘델레프. 예측한 거. 자,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자, 멘델레프가 있다면, 자, 네 번째. 자, 모즐리. 자, 모즐리는 액선 회절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액선 회절은 별거 없어요. 액선이나 방사선을 아주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물질에다가 쪼여주면은 이 액선이 통과하잖아. 통과할 때 그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다 틀려. 회절이 돼.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뭘 찾아내냐면 우리는 물질의 구조를 판단합니다. 되게 비싸, 이거. 한 대가 막 몇 억씩 해, 기기값이. 자, 그건데 이거를 모듈리 이제 실험하는 거야. 자, 여기다 원소를 집어넣고 액선을 쪼여줬더니, 자, 원소마다 꺾이는 게 다 틀려. 근데 같은 원소를 꺾이는 게 또 똑같아. 자, 그 액선이 꺾이는 것이 바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원소마다 다르잖아. 핵의 전하량이 영향을 받고 꺾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원소마다 핵의 전하량이 고유하고 그 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양성자수가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것을 처음 발견해요. 그래서 모듈리는 양성자수가 원소마다 고유하다. 그래서 양성자수를 우리는 그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숫자로 놔도 되겠구나. 얘를 뭐라고 하자? 원자 번호라고 하자. 모듈리가. 그래서 모듈리는 주기율표를, 자, 모듈리 이전은 전부 다 뭐였다고? 원자량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근데 모듈리부터는 뭘로? 원자 번호수.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최초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현대 주기율표야. 알지? 그러니까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프고 최초의 현대 주기율표.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는 기준이 뭔데? 원자 번호거든. 원자 번호.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 그래서 바로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이 주기율의 발견.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데벨라이너, 뉴렌즈, 그다음에 멘델레프, 모듈리 이 네 명의 과학자 각각이 얘기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암기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화원에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파트는 화원에서 똑같아. 여기서 이제 내용이 더 들어가겠지, 화원은. 여기서 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은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잘 봐도 확실하게 외워두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주기율의 발견이고, 어우, 잠깐만. 춥지? 아니겠어. 너무 춥네. 틀자. 자,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마지막 파트가 공통성의 원소라고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자, 알칼리 금속. 자, 1쪽의 원소입니다. 알칼리 금속. 수소는 빠져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1쪽이지만은 수소는 재배시켜야 돼. 자,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1쪽의 알칼리 금속. 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 1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1가에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된다. 플러스 1가에 양이온이 된다. 이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자, 7주기에 프란슘이 있지만 프란슘은 얘는 방사성 물질이라 실제로 자연계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 안 해. 이거 딱 호돈소로 나오면 바로 반응해서 없어져. 방사성 붕괴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알칼리 금속 이렇게 총 5개.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륨, 세슘. 자, 먼저 제가. 얘네들은 구별을 뭐냐? 얘네는 각각 고유와 뭘 갖는다? 불꽃 반응색을 갖는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얘는 들뜨기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 그게 방출되면서 빛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 금속을 불꽃에 가까이 되면 불꽃의 에너지를 저 자유전자가 흡수할 거야. 그러면 요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이도 금속마다 어떻게 핵의 인력이 다르니까 이 전자가 자유전자 갖는 에너지 준위도 또 달라지죠.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가 다 틀려요. 자, 방출한 에너지 다 틀려요. 그래서 빛이 나오거든. 근데 일부 금속에서는 그 빛 중에서 특정 파장의 가시광선의 빛이 포함이 되는 거야.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거든. 빨주노초 파남보. 자, 보라색은 거의 드물고, 자, 빨주노초 파남까지 주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시광선의 빛이 방출이 되고, 그 빛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불꽃 반응색, 전기 방전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유한 불꽃 반응색이 나와요. 그래서 리튬은 빨강색이 나오고, 나트륨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오고, 칼륨은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오고, 자, 루비륨은 빨강인데 진해. 그래서 진홍이라는 빨간색, 진한 빨강. 우리 이제 상처 났을 때 나온 피색 있지, 혈액 색깔, 그 색깔 생각하면 돼. 세슘은 파랑이야. 랑, 빨강, 노랑, 보랑이 아니지, 보라지. 자, 보라. 자, 진홍, 파랑. 그래서 고유한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한다. 불꽃 반응색 구별한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요,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자, 물의 밀도가 1이잖아. 1g 세제곱센치. 아까 잠깐 했지만 세성 원소사 했지만 얘네들은 일보다 작은 값이었어. 0.53, 0.86, 뭐 0.96, 그치? 0.84,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일보다 작으니까 물 위에 뜬단 말이야. 근데 물보다 밀도 작기 때문에 얘네들 물과 반응하거든. 어디서 반응해? 표면에서 반응해. 표면에서. 자, 얘네들 이제 물보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가라앉으면서 반응하겠지. 자,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자,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뭐가 많아지니? 주기수가 많아져. 그럼 주기수는 바로 자, 누구의 개수와 똑같아? 껍질. 자, 껍질이 2개야. 3개야. 4개야. 5개, 6개.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질 거야. 반지름이 커져. 그럼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는 체외곽 전자, 이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잡아당길 거예요. 자,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체외곽 전자가 반응하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시하고 체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니까 체외곽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은 어떻게 되니? 거리가 멀면 약해지겠지.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진다. 누가? 알칼리 금속은 원자번호 커질수록 주기수가 많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자, 잘 봐. 핵의 인력이 작아지죠. 체외곽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약해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어떻게 돼? 전자 한 개를 내놓고 일가 플러스 양윤이 된단 말이야. 자, 염소가 있어. 17번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18개가 돼야 되잖아. 전자 하나 얻어야지. 근데 누구한테 전자를 얘가 얻냐고.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를 얘가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염화이온이 돼요. 나트륨이 얘한테 전자 줬죠? 그래서 양인 우면이 됐지? 둘이 붙어. 그게 이온 결합인 거지. 그치? 그게 이온 결합이야. 근데 나트륨만 있어. 나트륨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나트륨이 양이온이 됐거든. 자, 전자 있어요. 나트륨 양이온이 됐어요. 전자 있어요. 나트륨 양이온이 됐어. 전자 있어. 나트륨 양이온이 됐어. 전자 있어. 이거 어디로 갈 거야? 못 가지? 못 가니까 전자끼리 뭐야? 반발력 생기거든. 그래서 얘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되고 이게 바로 금속결합이에요. 그래서 원자, 나트륨 얘랑 자유전자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생기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생기겠지? 이게 바로 뭐야? 금속결합이야. 이게 금속결합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 플러스, 여기 원자 핵이 얘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이게 금속결합이거든. 그러면 핵의 인력이 약해지면 그 결합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는 거야. 그럼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 이게 툭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겠지. 고체 상태에서 뭐가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액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결합 끊으면서 액체를 만드는데 이때 온도가 뭐다? 녹는 점. 알겠니? 우리 녹는 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MP라고 할 거야. 멜팅 포인트. 그래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알칼리 금속 원자번호 커질수록, 그러니까 주기수가 많아질수록 내려갈수록 핵의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윤이 잘 돼서 반응성이 커. 결합이 약해지니까 녹는 점이 작아져.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반응성과 녹는 점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이건 17쪽의 할로젠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이제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세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를 확인했다면, 그래, 얘네들은 이제 반응성을 보자는 거지. 반응성. 첫 번째. 찬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격렬하게. 그러니까 거의 폭발하듯이 반응을 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금속을 M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M, 메탈, 약자로. 뭐라고 반응해요? 자,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 자, 이제 계속 반응식 완성시키는 것 좀 연습 좀 해야겠지?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거나 없어진다?
소멸되지 않지? 자, 그래서 반응물에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는 생성물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맞니? 그치? 그러면, 자, 볼까? 수소 원자 2개가 있고, 2개가 있지. 그쵸? 그럼 여기를 그냥 1로 놓을게요. 자, 산소 원자 1개 있죠? 아니다. 잠깐만. 여기 수소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야지. 이걸로 가면 안 되지. 자, 얘를 1로 놓을게. 그럼 얘가 1이 되지. 그치? 그러면 산소 원자 1개니까 얘가 1이 돼야겠지. 자, 수소 원자 몇 개야? 2개지? 여기 하나 있잖아. 그 여기 몇 개 돼야 돼? 하나지. 그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개수비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체를 1을 곱해. 그래서 1을 곱하면 2, 1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M 자리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넣어주면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격렬하게 반응해. 무슨 기체가 발생이 되냐? 자, 수소 기체는 특징이 뭐다? 잘 탄다. 가연성. 자신이 연료로 잘 탄다.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확인하는 실험 어떻게 돼? 성냥불 갖다 대면 퍽 하면서 탄다. 연소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뜨거워져요. 자, M이 금속이지. 산소하고 수소는 비금속이지. 그 얘도 금속과 비금속이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럼 M은 1가 플러스 양이온이야. 그럼 여기가 OH가 뭐가 돼? 1가 마이너스 음이야. 그래서 우리 OH 마이너스 뭐라고 그래? 수산화이온이라고 얘기하지. 자, 얘가 바로 뭐다? 염기성. 수소이온이 산성. 수산화이온이 염기성. 그럼 이 염기성 어떻게 확인해? 페노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붉게 변한다. 페노프탈린이 붉게 되면 염기성. 자, 우리 이제 액성 확인할 때 사용하는 지시약들이 이제 계속 툭툭 튀어나올 거야. 요거. 그래서 산성 확인할 때는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가 붉게 되면 산성. 막 이런 식으로 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격렬하게 반응해요.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주먹만한 나트륨 있지. 나트륨을 수영장에다 던지잖아. 어떻게 될까? 이게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그만큼 격렬하게 반응해. 격렬하게 반응해. 알겠지? 그러니까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죠. 자, 다음 두 번째. 공기 중에 산소하고 아주 쉽게 반응합니다. 아주 쉽게 반응해요. M이라는 알칼리 금속이 산소와 반응해요. 자, M은 1가 플러스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얘 이온이 되면 몇 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자, 안정한 전자비치는 전자수가 2개, 10개, 18개야. 산소 원자번호 8번이잖아. 8개지. 몇 개 돼야 돼? 그 2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 얘는 2가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 그쵸? 그럼 봐봐. 산소 원자 2개네? 1개잖아. 얘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랬더니 M이 원자 몇 개니? 여기 앞에 4 붙이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M 자리에 똑같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계속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연습하면서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 M은 우리가 금속의 성질 있잖아.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수 있었지? 또 하나가 뭐야? 광택.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져요.
은백색 광택. 근데 여기에서는 산화물이잖아. 이온 결합했잖아. 광택이 생기는 건 자유전자거든. 근데 여기는 자유전자 있니 없니? 없어. 왜? 산소대에 져버렸잖아. 자유전자 없지. 그러니까 광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빠르게 사라진다. 광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실험이 있어. 알칼리 금속을 꺼내서 칼로 잘라. 그때 칼로 잘린 단면의 광택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야. 자, 실험할 때. 그래서 칼로 잘렸어. 그럼 알칼리 금속은 단단하다? 아니지. 무름 금속. 무름 금속이고. 그래서 광택이 바로 사라진대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사라진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성이 물하고 공기하고의 반응성이 굉장히 좋잖아. 어디에다 보관해야 될까? 물과 공기를 차단해야겠지. 그래서 석유라든가 벤젠, 자, 액체 파라핀. 파라핀은 양초. 그러니까 양초 녹인 거. 너 이거 운동하다가 손목이나 발목 꼈을 때 정형외과 가잖아. 그럼 거기에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어떻게 돼? 이런 통에다가 맑은데 뜨거우면 따뜻하잖아. 담궜어. 빼. 한 10초 세고 빼라고 하잖아. 그럼 손에 어떻게 돼? 양초가. 그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알칼리 금속은 얘네들하고는 반응한다, 안 한다? 그렇지.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보관하지. 반응하면 어떻게 보관할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거 이렇게. 자, 이런 게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 하게 되면 일단은 불꽃 반응세, 그 다음에 반응성하고 녹는 점,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요거. 물과의 반응, 공기 중에 산소의 반응. 이거는 반응식까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된다, 미리. 그래서 암기하는 것도, 자, 시험 기간에 닥쳐서 외우지 마. 지금 외워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또 외우고. 이게 반복이 돼야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의 이용.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리튬은 금속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야. 가장 가벼운 금속. 그래서 우리가 리튬을 이용할 때는 가장 가볍다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치? 제일 많이,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 그리고 요 반응. 자,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하지,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비행 물체를 올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안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할 거냐. 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우주인. 자, 우주인과 외계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자, 우주인이 호흡을 하니까 CO2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되잖아. 그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 리튬을 이용한다.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으로 비행선, 로켓이든, 자, 우주선이든, 얘를 우주 공간에 보내려면 지구의 중력의 힘을 뚫고 나가야 돼. 그럼 지구의 중력의 힘을 뚫고 우주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속력이 있을 거야. 자, 그거를 제1 우주 속도라고 그래. 저게 제1 우주 탈출 속도. 그럼 그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선은 가벼워야 되니 무거워야 되니? 가벼워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안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벼운 거야. 그래서 CO2, 우주선에서 CO2를 제거할 때 제거해줘야 되지. 바로 이 수산화 리튬을 쓴다는 거지. 왜?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 나트륨. 자, 나트륨은 노란색에 불꽃 방정색이 나오잖아. 그치? 나트륨 기체를 등에다가 채운 다음에 전기를 흘려줘. 그러면은 노란색에 전기 방전색이 나와. 이게 불꽃 반응색이든 전기 방전색이든 어차피 불꽃의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나 같은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자, 노란색에 전기 방전색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서 가로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안개등에 이용한다. 자, 나트륨 액체가 나트륨 기체가 돼요.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하잖아. 이때 있잖아, 기화열이 매우 크다는 거야. 그렇죠? 흡수하는 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그 핵반응이 일어났잖아. 핵분열 반응. 그러니까 이제 그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면 중성자가 우라늄하고 충돌하면서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와. 근데 쪼개질 때 또 중성자가 나와. 그럼 또 이웃에 있는 또 어떻게 돼? 우라늄하고 또 충돌하게 돼. 그러면서 자, 이 원자로에서 핵반응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에너지가 막 튀어나와.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핵융합은 방사선이 발생이 안 돼. 근데 핵분열은 이때 방사선이 빠져나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자로에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일정 온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폭발한단 말이야. 안 되지. 그래서 냉각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많이 냉각하는 게 바로 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바닷가에 있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써요. 자, 특히 나트륨도 기화열이 매우 크니까 원자로 냉각제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자, 비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칼륨 비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불꽃 반응색들이 있잖아. 알칼리 금속. 고유한 불꽃 반응색 있지? 이걸 가지고서 불꽃 놀이에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알칼리 금속의 이용이야. 자, 됐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번에 할로젠 원소. 17쪽이죠. 자, 7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져요. 원자가 전자 7개.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전자 하나 얻죠.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1가 마이너스 음이온. 자, 알칼리 원소, 아니, 할로젠 원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의 가장 큰 특징은 얘네들은 실온에서 호론소 물질일 때 있잖아.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F2, Cl2, Br2, I2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자, 이런 식으로 F2, Cl2, Br2, I2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자, 호돈소는 있잖아. 호돈소는 기본적으로 물에 안 녹아요. 알지? 물에 거의 안 녹아요. 자, 물에 거의 안 녹아. 얘네들은 있잖아. 자, MP가 뭐다?
녹는 점. 그럼 BP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자,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원자량이 질량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F 원자 두 개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F의 원자량. 자, 2 곱하기 염소의 원자량. 2 곱하기 브로민의 원자량. 2 곱하기 아이오딘의 원자량. 그게 바로 분자량이야. 자, 분자량에 비례한대요. 알죠? 얘네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극성 분자거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 무극성에 대한 거는 화원에서 이제 3단원 때 배울 건데. 자, 물에 거의 안 녹아요. 자, 그럼 물은,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는, 자, 물에 안 섞이는 다른 용매는 녹겠지. 물에 안 섞이는 용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벤젠이라든가 사유마탄소, 요런 데는 녹아. 여기에는 녹는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지. 얘네들 있잖아. 잘 들어. 녹을 때, 이원자 분자일 때 고유한 색을 띈다. 고유한 색. 그래서 F2는 옅은 황색 또는 담황색이라고 불러요. 옅은 황색 또는 담황색. Cl2는 황록색, 브로민, Br2는 젓갈색, I2, 아이오딘은 보라색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흑자색. 자, 알칼리 할로젠에서 색깔은 다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벤젠이나 사유마탄소에 녹아서 자, 녹아가지고서 어떻게 해? 색을 떼어. 벤젠에다가 녹였더니 젓갈색이 나오네? 그 얘는 뭐야? Br2란 얘기야. 벤젠에 녹였더니 젓갈색이 나왔어. 사유마탄소에 녹였더니 젓갈색이 나왔어. 그럼 Br2가 되는 거야. 사유마탄소에 녹였더니 보라색이 나왔네? 그럼 I2가 되는 거야. 사유마탄소에 녹였더니 황록색이 나왔네? 황록색으로 변했네? 그럼 Cl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유한 색을 띈다는 거야. 그래서 옅은 황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자, 그래서 옅은 황색, 예전에 담황색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옅은 황색 나오거든? 그럼 아까 자 담, 황, 적, 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데. 자, 얘네들의 녹는 점, 끓는 점 분자량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자,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크단 말이에요. 원자량이 크잖아. 원자번호 큰 놈이 클수록 원자량이 큰 거야.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커. 자, 분자량이 크니까 어떻게 될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져요. 그래서 25도씨에서 F2는 옅은 황색의 기체야. Cl2 황록색의 기체가 돼요. Br2 젓갈색의 액체가 돼. I2 보라색 또는 흑자색의 뭐다? 고체라고 부른다. 맞지? 고체.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다시. 자, 알칼리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있잖아. 자,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그럼 해결력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음이온이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잡아당기잖아. 해결력은.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음이온이 어떻게 돼? 잘 돼야지. 그치? 음이온은 전자를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잖아.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를 내 쪽으로 잘 가져오니까 음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니?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나오는데 자, 수소 기체하고 F2를 반응해서 HF가 생겨.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잘 봐.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암실이야. 암실에서 격렬하게 반응한대요. 알지? 그러면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격렬하게 반응할 거야.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불안정해져서. 자, CL2는 암실에서는 반응 안 해. 빛을 쪼여주니까 빠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반응 안 하는 거지. 브로민은 빛을 쪼여줘도 반응 안 해요. 가열을 하니까 천천히 반응해요. 브로민은 가열해야지 천천히 반응해. 아이오딘은 가열해도 반응 안 해. 촉매와 촉매를 놓고 가열하니까 느리게 반응하네. 반응성이 크다. 이 얘기는 반응이 어떻게 돼요? 잘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반응이 잘 일어났나요? F2지.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건 뭐야? 느리게 일어나는 거. I2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성을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때 HF, HCl, HBr, HI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할로제나 수소라고 그래. 할로제나 수소. 그래서 HF, 자, HCl, HBr, HI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 F2, CL2, BR2, I2는 물에 안 녹는다고 그랬어. 그치? 자, 물에 잘 녹아요. 자, 물에 굉장히 잘 녹아.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온화가 돼. 이온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니? 수소이온이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산성이라고 그래요. 자, 알칼리 금속에서는 물에 녹이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 되잖아. 그래서 페노프탈렌이 붉게 되잖아. 자,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이면 산성이 돼. 그래서 메틸 오렌지를 넣어주면 메틸 오렌지가 붉게 변합니다. 붉게.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게냐? 이게 있다? F-Cl-, Br-I- 얘를 우리가 할로제나 이온이라고 그래. 할로제나 이온. 할로제나 이온. 그치? 자, 이원자 분자일 때는 고유한 색을 가져. F2, CL2, BR2, I2.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옅은 황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그거 있잖아. 무색이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로제나 수소가 물에 녹아서 수소인이 나오니까 산성이 되겠죠. 자, 이때 나오는 이온들, 할로제나 이온은 무색 투명이야. 구별을 못해. F2, CL2, BR2, I2는 색이 나오니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이온을 넣어줄 거야. 은이온. 우리가 뭐 또 이제 질산은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 AgF는요 수용액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잘 봐야 돼. AgCl은 물에 안 넣고 가라앉아요. AgBr도 물에 안 넣고 가라앉아요. 앙금이 생기는 거지. 자, AgI도 물에 안 넣고 가라앉아.
자, AgCl, 흰색의 앙금. 그래서 앙금 색깔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AgBr, 연 노란색. 자, AgI가 노란색의 앙금. 자, 할로제나 이온은 무색 투명이라 색의 구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은이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앙금, 그 앙금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MX 고체야. 자, 이렇게 가로쳐놓고 S 하면은 솔리드 고체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얘를 물에 녹여서 MX, AQ 수용액을 만들었어. 자, M이 뭐고 X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먼저 불꽃 반응색을 봤더니 보라색이 나왔답니다. 자, 소량의 질산은을 첨가했더니 노란색의 앙금이 생겼어. 자, 불꽃 반응색 보라색 뭐니? 칼륨이요. 그치? 자, 노란색 앙금이 뭐가 돼? AgI. 아, 아이오딘이요. 그러니까 M이 칼륨이고 X가 아이오딘이니까 M. 자, 얘는 뭐가 돼요? KI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반드시 앞에 뭐부터 쓴다? 금속부터 써야 돼. 금속부터. 자, IK 하면 안 된다. KI야. 이온 결합은 무조건 앞에 금속부터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로젠에 대해서 이제 이거, 그래서 이게 색깔을 다 기억하는 게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거든. 구분하는 방법.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할로젠. 자, 이거 뭐 별건 없어요. 자, 플로린. NaF는 이게 이제 우리가 치약 성분이에요. 불소 성분. 그래서 미백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치약. 자, 요 Cl2 좀 보자. Cl2. 와. 이거 잘 봐야 돼. Cl2를. 할로젠 얘네들은 물에는 거의 안 녹아요. 아주 조금 녹아요. 근데 조금 녹아서 물과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Cl2가 물과 반응을 해. 물과 반응해. 그러면은 HCl하고 HClO가 만들어진다. HClO. 이때 만들어진 이 HClO를 뭐라고 하냐?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그래요. 하이포화 염소산. 이건 나중에 산화론에서 다룰 거야. 얘가 살균 표백.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 수영장. 물이라든가 우리 그 수돗물 있지? 소독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수돗물에는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염화이온이 있겠지. 염화이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돗물에다가 소량의 질산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 때문에 여기 염화이온 있잖아. 그래서 은이온과 만나면 뭐가 생겨? AgCl. 무슨 색? 흰색의 앙금이 생긴단 말이야. 그건 염화이온이거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요거 잘 봐도 요거. 맞지? 그 다음 이제 브로민은 별건 없고요. 그냥 가끔 이제 AgBr 정도 나와요. 자, 얘는 물에 안 녹잖아.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고, 얘 물에다가 타고 저어주면은, 미숫가루 녹인 것처럼 이제 불투명한 용액이 돼요. 우리는 그 불투명한 용액을 현탁액이라고, 탁하다는 거야. 불투명한 용액. 얘가 우리 필름 사진 있지, 필름 사진. 요즘 이제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많이 나오잖아.
그 이제 필름을 집어넣고 사진 딱딱 찍으면 이제 이 사진에다가 내가 찍은 요 그 그림 있잖아. 풍경이 필름에 딱 입혀져야 되거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인화라고 그래. 그래서 자, 인화 또는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화 또는 현상할 때 쓰이는 액체예요. 그래서 요 A지별 현탁액에다가 암실에서 현탁액에다가 필름을 쫙 뽑아가지고 담궈. 일정 시간 담근 뒤에 꺼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을 쪼여주면은 인화가 되고 현상이 돼버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잘라가지고서 이제 사진 뽑아내면 되는 거야. 프린터기를 찍는 것처럼. 자, 다음 네 번째. I2. 자. 이거 뭐니? KI-I2? 얘들아, KI-I2. 녹말 검출을 할 때 쓰잖아. 그치? 청남색으로 바뀌잖아. 보라색이. 다음에 에탄올 KI-I2. 아, 이거 뭘까? 자, 일단 에탄올은 우리 징글징글하게 했었어. 코로나 때, 그치? 손소독제가 에탄올이야. 자, 에탄올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본 소독이야, 소독. 근데 KI-I2야. 요오드, 딩크, 빨간 약. 빨간 약. 자,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로젠까지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알칼리 금속의 이제 실험에 대한 거잖아.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 때 페노프탈렌이 나오면 아, 얘는 무조건 뭐다? 염기성. 아, 얘는 반응하면 염기성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지? 자, 알칼리 금속 칼로 잘라요. 칼로 잘 잘리죠. 자, 물은 금속이에요. 쉽게 잘리니까. 자, 단면의 광택이 사라졌어요. 그치? 그래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검게 변해. 그래서 은백색에서 검은색으로. 그럼 이제 물에 넣었어. 자, 물과 페노프탈렌 떨어뜨리고 리튬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표면에서부터 붉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붉게.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붉게. 그러면서 무슨 기체가 빠져나온다?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뽀글. 끓는 것처럼 해서 수소 기체가 막 튀어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물과 모두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자, 생성된 수용기가 붉은색이 되는데 표면에서부터 붉게 변하는 거 알겠니? 표면에서부터. 그리고 물 위에 떠서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기체 발생하고 염기성을 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실험이 참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잘 확인하고. 알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오고, 자, 그 원소의 주기성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우주 초기 원소, 요 빅뱅, 요거 나머지 다 풀어오고, 알지?